지난 연말 서울의 한 미술관에서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렸다. 벽에 걸린 거라곤 흡사, 낙서와도 같은 몇 장의 종이들 뿐. 그러나 미술가 박영균에겐 그의 20년 예술 행로에 의미가 큰 작품이었다. 그 시작은 20년 전. 20살에 겪었던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었다. 그 공동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 그렇게 큰 이슈, 민주화라는 이슈에 그런 벽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87세 할머니인데 이렇게 나는 사랑한다. 할머니 성함이 구시분이래요. 이날 전시된 작품들은 한 동네 주민들이 그린 자화상들이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되게 궁금하다. 그 얼굴들은 다시 놀이터 벽으로 옮겨졌다. 예상을 넘어 250여 명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전시관에서나 볼 수 있는 미술이 아닌 마을만의 벽화가 탄생한 것이다. (1980년대) 민중 미술 활동을 바탕으로 21세기 공공미술운동을 하고 있는 박영균 씨. 그의 작품 속엔 늘 한 시대와 그 속의 사람들이 담긴다. 그중 흥미로운 건 그가 지난 20년간 그려온 동세대의 자화상이다. 주요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이제 선전전 나가서 이제 망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그 형상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 치열한 골목에서의 숨바꼭질 같은 긴장감을 느끼는. 저랬던 친구들이 90년의 상황이 어떤 그 타켓이 없는 시대였잖아요. 90년에. 그래서 그 백수지만 베란다에서 따뜻한 햇빛을 쬐고 있는 전철역에서 쓸쓸히 만나서 둘이 맥주 한잔하고, 야, 우리 오랜만에 봤으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나 부르자. 노래방 화면이 저는 이렇게 그 노란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친구가 노래를 쫙 이렇게 부르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 소라소라 푸르는 소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처음으로 노래방에 등록한 운동권 노래가 강하에서 하고 소라소라 푸르는 소라고 몇 곡 중에 이제 한 곡이죠. 주먹을 불끈 쥐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무스머리가 이렇게 한참이었어. 머리도 직장에 적응해 보려고. 2000년 월드컵인데요. 강화문 내거리인데 뭐 그 근처에 옥상에 해사원이겠죠. 해사원이. 근데 그 친구는 이 거리가 자기들이 싸우고 유월항쟁 때 겪었던 그런 거리예요. 근데 갑자기 붉은 물결이 거길 뒤덮었어. 주머니에 손 놓고 보잖아. 그것들을 경건하게 동참하는 게 아니라 얘는 갑자기 방관자가 된 거야. 주머니에 손 놓고 있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이 즐거움을. 이런 장소에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축제 같고. 근데 우리가 바랬던 게 이런 세상이었는데 우리 함께 다 가거를 쌉시다. 이제 새로운 과거를 잊으려는 게 아니라 뭐 지금의 문제들이 더 많이 있고 또
지금의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우리가 과거에만 계속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올해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20주년과 그 결과로 쟁취한 직선 개헌 이후 5번째 대통령 선거가 겹치는 해입니다. 이미 여야 대선 주자들의 치열한 대권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87년 6월 항쟁과 17대 대통령 선거, 아마도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굴 두 가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화 이후 20년간 우리 사회엔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그리고 다음 5년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시대적인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20년 전 만 20살의 나이로 이 6월 항쟁을 겪었던 이들의 20년 후 현재의 삶을 통해서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987년 6월 이 격동의 시기를 거쳤던 20살의 청년들, 그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중추가 되는 나이 꼭 40살이 됐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어떤 벽이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벽이 여러 사람의 생각들이 모여서 넘을 수 있구나, 세상에. 이 사람들의 힘이 대단하다. 옆에서 누가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고 우리 사회에서 뭐 광주가 있었다고 그러고 이래서 이제 그런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또 이제 이어서 하려고 하고 그 약자에 대한 애정 그래서 시작된 것 같아요. 뭐 저 역시 못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 잘 사는 세상 만들자. 이게 학생회가지고 우리 동아리방이 303호니까 303호 있지. 1, 2, 3층 맨 왼쪽 끄트머리. 학생회관으로 가던 김태경 씨가 잠시 발길을 멈췄다. 전부 다 뭐 영어 강좌, 공취업. 아 이게 참 이렇게 국정원 고시의 특별계가 물론 뭐 국정원도 바뀌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국정원은 하면 입에도 꺼내지. 근데 20년 전에 국정원 안기부지 그때는 안기부. 국정원 고시 근데 특별개강까지는 참 쇼킹하네.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교정이지만 다행히 동아리방은 아직 그곳에 있었다. 아, 이 편도 좋구나. 후배들이 엄청 많이 마셔. 살려줘. 아, 저는 86학번 김태경이에요. 예. 05학번 탁승규라고 합니다. 86학번이시면 제가 태어난 해에 학교 들어오신 분인데. 에어컨도 있고. 근데 방 위치도 20년 동안 똑같고. 87년 1월 달부터 우리가 이 방을 썼으니까. 가끔 여기 우리 동아리 문 잠겨 있으면 내가 옆에 서클로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창밖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저기 아직 사진도 올려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화의 상징이 된 인물. 만화사랑은 태경 씨가 친구 이한열과 만든 동아리였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만화사랑 들어오기 전에 이한열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음. 한 반 정도? 저는 없어요. 한 번도? 예, 그러니까 대학 들어와서 보니까 그때 6월 민주화 항쟁은 교과서에 봤으니까 그때 그 시발점이 됐던 게 여기 만화사랑에 같이 초창기 멤버였던 이한열 열사라는 말을 듣고 되게 처음에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용 수능을 위한 역사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읽다가 거기서 봤었거든요. 사실 저는 88년도에 태어나서 이미 제가 태어났을 때는 그 민주화도 전부 끝나있던 때라 민주항쟁도 전부 끝나있던 때라서 어이구 97년 것도 있고 진짜 무슨 몇십 대 양반가에서 고문서 괴짝 뒤지는 건 이건 맞아 여기 있구나 87년 뭐 찾으세요? 날적이라고요? 민주주의를 공기처럼 여기는 세대. 그것이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후배들은 알고 있을까. 내용으로 봤을 때 아마 한열이가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만화가 가진 해학과 풍자 정신으로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자유로운 공동체를 꿈꾸자던 한열. 살아있다면 함께 불혹을 맞았으련만 그 꿈을 제대로 그려보기도 전에 한열은 불의의 사고로 이곳을 떠났다. 동아리가 생긴 후 반년 만에 나온 만화사랑의 첫 작품집은 한열의 추모집이 돼버렸다. 저는 뭐 열사라는 칭호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마침 이제 태어날 때부터 좀 다른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열 같은 경우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자기가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가장 있어야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했고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고 너무나 급하게 왔던 죽음이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끔 그 생각하면서 혼자 울고 그러는. 그래서 하늘에 이제 딱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는 그 8.7 유언이 그렇게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1987년 6월 연초에 불거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호원 조치로 대학가는 연일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교문에선 날마다 일진일퇴의 공방이 벌어졌다. 그 와중에 1987년 6월 9일 연세대생 2학년 이한열이 교문에서 정경이 쏜 직격탄을 머리에 맞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고문치사 사건 6개월 만에 일어난 한열의 피격 사건은 훗날 역사에 기록될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어 퍼져나갔다. 전철이 안 다니니까 선로로 걸어서 청량리역으로 갔던 거. 그래서 또 그래도 차가 아예 안 다녀서 밖으로 나와서 청량리에서부터 종로까지 그 많은 수가 걸어갔던. 그 전날 저는 뭐 했냐면 매직을 들고 화장실마다 가서 6월 10일 가자 남문으로, 저는 그 당시 이제 수원에 살았는데 그걸 이제 화장실마다 막 적고 이제 뭐 담벼락에도 적고 그러고 쭉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막상 그 6월 10일이 됐는데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쏟아져 나오고. 저같이 그렇게 가두에 처음 나가본 친구들을 많이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을 줄 몰랐죠. 그리고 많이 떨렸고, 사실은 막 그렇게 전경 가까이서 이렇게 본 적도 없고, 막 사과탄 이런 것도 막. 운동권, 비운동권의 구분도, 학생과 시민의 구분도 없었다. 오랜 군사정권 하에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억압받은 데 대한 항의와 분노는 눌러도 터져나왔다. 저는 보면은 저는 전단이 무서웠어요. 무서웠고 이런 무서운 시대가 계속 갈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공포스럽고 두려웠거든요. 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86년도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대학교 안에 전경들이 같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 일상화된 공포를 1년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무서웠어요, 솔직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살게 될 미래라는 것도, 이런 시대가 만약 20, 30년 계속 가면은 그런 데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무섭더라고요. 독재 타도와 민주쟁취. 6월의 거리엔 일치된 구호로 물결쳤다.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그들은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게 할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이 따지면 전체 국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쿵탕쿵탕해서 마음 뜻 맞는 사람 몇이 모여서 만들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던 게 그때의 보편적인 사람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88년 2월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가 한 번 빼앗긴 후 돌아오기까지 무려 15년이 걸렸다. 강요의 대다수가 우리 힘으로 쟁취한 선거 좀 어떻게 보면 벅찼죠.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내 손으로 대통령을 찍을 수 있겠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쭉 하고 만약에 찍는다면 야 한번 해봐야지. 뭐 우리네 부모도 많이 못 해봤던 거. 직선제를 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좀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투표만 하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명삼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전국은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열기로 뒤덮였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 중에 김대중 빼놓고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격동해 1987년 13대 대선은 만 20살 청년들에게 생애 첫 투표였다.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표가 또 표의 가치로 말하면 좀 무게가 되게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 첫 번째 투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20대 초반에 처음 투표를 했는데 저도 그 감격은 뭐 이 표를 하나를 찍기 위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고향으로 내려가고 또 기다리고. 예. 어떤가요? 그때 딱 만 20살 때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신 걸 텐데. 그렇죠. 제가 저희 또래들이 제일 처음 한 선거가 대통령 선거인데 정말 뿌듯했죠. 이 나라의 국민이고 이 나라가 어떤 앞으로 진짜 좋아지고 이런 면에서 발전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뭐 도로민정당 같은 어떤 상황인 부분의 어떤 형태에서 오는 또 제13대 대통령의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술 먹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뭐 엄청 슬펐죠. 그 직선제만 하면은 그 사람들을 위한 정권이 창출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순회에서 처음으로 낙담 같은 거 있죠. 뭐 개인사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사회의 어떤 통합적인 사건을 가지고 뭐 낙담했던 그 아마 사회에서 축구가 뭐 어디하고 게임에서 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학점을 보면은 2학년 1학기 때는 학점을 잘 주셔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고생했다 그러고 잘 주고 2학기 때 학점은 아주 안 좋아요. 뭐 니들이 한 게 뭐가 있냐. 그래서 그 학점표를 보면은 이게 그 시대가 이렇게 딱 느껴지죠. 그 후 3명의 대통령이 청와대를 거쳐갔다. 20살 젊은 그들은 이제 불혹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서 있을까? 전남 광양의 배영일 씨. 그는 얼마 전 가구점을 개업했다. 그건 누가 보내준 건가요? 같이 한 20년간 같이 뭐 이쪽에서 나름대로 운동한다고 제가 선배님 도와서 했습니다. 저기 개업했다고? 예. 개업 축하도 돈 많이 벌라고 이제. 홍보나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싸게 해서 3만 원 더 빼드릴게요. 3만 원 드릴 거니까 좀 따님한테도 홍보 좀 많이 해서 부탁 좀 하시고. 그러면 이런 유리 같은 거는요? 유리는? 1987년 6월 당시 그는 늘 시위 대열의 선봉에 있었었다. 테이프가 좀 오래된 테이프 이렇게 깨끗이 안 뜯어지고 남아요. 네. 물이 아니고 이게 신난 거 뭐라고 똑같이 생겼네. 신나서 불조신을 신나 써놨잖아요.
저번도 여기 터미널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물이 좀 마실까봐 가장 깊숙한 데서 놔둡니다. 그래서 20년 전 그의 손에도 오늘처럼 가구점의 신나가 손에 들려 있었다. 자, 그래도 학교 근처에서 하면 걸린다고 쫙 집 앞에서 일부러 아이들은 아저씨 우리 집에 펜트 칠해야 되는데 펜트에 섞는 거 그거 있죠? 그거 좀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그래서 사가지고 가방에 넣고 학교 와서 이제 오후에 학생이 가장 구석지방에서 만들어 보냈는데 6학년이 되면 사실 뭐 화염병 수요가 기하급 수요 늘어나니까 도저히 그걸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학교 근처에 공공연하게 아저씨 신나죠? 그래가지고 말통으로 사가지고 이 아까로 끌고 당당하게 학교 정문으로 들어왔죠. 벌써 20년 전이 아니잖아요. 무슨 뭐 그렇게 전에 옛날 같진 않은데 벌써 20년 전 생각하니까 참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그동안. 세상도 그만 좋아지더라고요. 그때는 그 신나를 쓸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쓸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신나는 이제 펜슬 때만 써야지 이렇게 뭐 안 닦이는 거 닦아서 이럴 때만 써야죠. 요즘에 화염병 없어졌잖아요 이제. 체류탄도 없어졌고. 그 87년 6월 화염병과 체류탄이 없어진 세상. 그에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 배영희 씨는 요즘 보기 드문 네 아이의 아빠다. 그중 두 아이는 쌍둥이고 막내는 아직 돌도 넘기지 못했다. 일남 7녀 중 외동아들이자 3대 독자인 배영일 씨. 대를 이어야 한다는 부모님의 고집을 끝내 꺾지 못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선 직후 그가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꺼냈다. 그게 뭔가요?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전후자가 그 수평기 전국교체 97년에 처음으로 오고 3월달에 취임식을 하는 걸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려고 두고두고 보려고 녹화해놓은 거, 취임식 현장 녹화해놓은 거. 4번에 가봐요? 무려 10년 손때가 묻은 추억. 이걸요 찍어놓고 자주 봤었어. 그때 처음에 막 김대중 대통령 되고 몇 번을 봤어 아무튼. 김대중 대통령. 우리 선생님이 김대중 대통령 얘기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할아버지야. 선생님 김대중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어? 아 뭐냐. 그 어찌고 저찌고 몰라요. 예, 그것도 몰라. 깜짝 말이야. 그때 뭐 해가지고 그 얘기가 나왔잖아. 남북 정상회담 했잖아 옛날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일이랑 만나가지고 그래. 뭐 평화상인가 노벨상인가 그거 그래. 받았다고 하던데. 10년 전 배영일 씨는 그의 당선을 위해 불철주야 앞 뛰었었다. 1987년 겨울을 쓰라린 패배로 기억하는 그에게 1997년의 여야 정권 교체는 10년을 기다린 끝에 맛본 승리의 순간이었다. 아빠 이렇게 봐.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그리고 다시 10년이 흐른 지금 뜬다 이 땅에 수결하게 얽힌 결의 그는 대선 후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사회에 뛰어든 세대. 배영일 씨도 그 대열에 함께했었다. 결혼 후 생활을 위해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지만 IMF로 어려워진 회사를 스스로 걸어 나왔다. 알고 지내던 가구 공장의 도움을 받고 빚까지 얻어 차린 가구점이었다. 얼마 되지 않는 전 재산도 쏟아부었다. 그런데 개업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말로만 듣던 불경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이쪽 시골로는 이제 농번기 끝나고 가을 추수가 끝나고 다음에 모내기 하기 전까지가 이제 결혼 시즌이잖아요. 지금 여기 결혼 피크 타임인데 가구가 아주 잘 나가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다 보면 입소문이 나고 고정 고객도 생길 것이다. 20년 전 시위대의 깃발을 흔들던 20살 청년은
꼭 이겨야 하는 생업의 최일선에 서 있었다. 뭐 옛날에는 사실 운동이 전업이었잖아요. 그냥 활동 가면 전업이. 지금은 자기 생업하면서 그냥 옛날 품었던 생각 조금이라도 그냥 잃지 않고 연장하겠다는 그런 소신감은 그지 뭐 운동은 생각 없습니다. 난 지금 생활이 우선이고. 과연 저 4명이나 되는 애들 나 잘 키울 수 있을까? 생각 어떻게 잘면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그 대통령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저는 황당하죠. 이런 걸 찍으시면 안 되잖아요. 잘 관심이 있는 분을 찍으셔야지. 박강희 씨. 그녀는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스스로를 대선이니 대통령이니 돌아가는 사정에 무관심한 엄마일 뿐이라고 소개한다. 야, 집에 놀러 왔으면 집에서 놀아야지. 김밥 많이 싸주셨네? 뭐 카레 같은 쌍둥이 형제를 돌보고 직장까지 다니려면 하루 24시간이 늘 빠듯하다. 있는데 그걸 뜯어졌어. 신문이며 TV며 시청할 여유도 마음만큼 생기지 않는다. 그런 생활이 벌써 10년이 돼간다. 세월은 여혈여대생을 생활력 강한 엄마로 바꿔놓았다. 쌍둥이를 낳은 후 이혼을 했고 두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씻기는 일까지가 오롯이 혼자 몫이었다. 남들이 하듯 참아내던 것들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안 건 아이들이 입학하면서부터였다. 공부를 저는 이제 아이들이 정말 모르는 걸 알아가는 잘하면서 그 나이에 맞게 이렇게 해나가면은 좋겠는데 그게 학교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다 많이 이렇게 해줘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한 2, 3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는 불안해지니까 아이들한테 뭐 닥달하게 되고 아이들한테 이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제 강박 같은 게 막 생기고 불안해지고 이런 게 저도 많았던 것 같아요. 박강희 씨는 작년 아이들을 작은 학교로 전학을 시켰다. 학교 교육에 문제를 느낀 부모들이 뜻을 모아 만든 대안학교였다. 좁고 시설도 열악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경쟁적인 사교육과 내 아이만을 챙기는 부모들 대신 박강희 씨가 만난 건 지금은 낯선 대학 시절의 기억이었다. 저는 처음에 회의할 때 되게 놀랬거든요. 대학교 때 뭐 같이 뭐 밤새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만 있었지 아이 키우는 거는 정말 개인적인 일이고 뭐 이렇게 정말 막 이렇게 그냥 나 혼자서 돌보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는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엄마들이 다 모여서 부모들이 회의를 하는데 아이들 데리고 정말 솔직한 얘기며 같이 그거를 꾸려나가는 얘기를 막 늦게까지 여기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랬고. 산 어린이학교 방학식이 있던 날. 전교생과 학부모들이 모두 모였다. 이날 박강희 씨는 학교에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면서 인호인범이랑 이렇게 와서 제가 원했던 부분이 하나가 이제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끈은 하나 잡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산 어린이학교는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는 비인가 학교였다. 중학교 진학을 1년 앞두고 선택을 해야만 했다. 어디에서 이런 거 못 고르냐. 질투하지 마. 사교육 시장만 커질 뿐 정작 엄마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잃어가는 사회.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독재에 맞서던 여학생은 이번엔 전혀 다른 장벽 앞에 서 있었다. 늘 홀로 싸워야 하는 엄마가 돼서. 먼저 선배들이 40이 참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수함 이런 걸로만은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다른, 그러니까 생활적인 거나 뭐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도 좀 다른 관심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나의 삶에 대해서 출발해서 그런 것 같아요. 겨울 농한기를 맞은 경기도 여주의 한 농가. 유일하게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이 있다. 아이들로 마을의 부러움을 사는 두 아이의 아버지 최재간 씨. 서울대 재학 중 1987년 6월 항쟁을 겪었던 그는 11년 전 농사를 짓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왔다. 논 맨날 보고 이렇게 사시면 좋으세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이 그 농사 짓는 힘들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계화가 많이 돼서 크게 힘든 것도 없고 또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해 떨어질 때 집에 갈 때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촌에 지금 다 사는데, 제가 봄에 심고 그 겨울에 그 활동 때문에 올라가서 거의 농사일을 못 해가지고 심고 가을에 배기만 한 아주 무농약살입니다. 이게 팔려고 친구들한테 보내려고 이렇게 포장해놨습니다. 친구들한테 파시려고요? 예, 친구들한테 좀 비싸게 받아야죠. 이게 무농약살이라. 농사를 짓기 위해 온 그였지만 올해는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다. 농사보다 바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창 추수를 해야 할 지난 가을, 농민 최재간 씨는 들판이 아닌 바다 건너 제주도에 있었다. 한미 FTA 4차 협상이 열리고 있었다. 4차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농산물 개방이었다. 농민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협상장으로 가는 길은 거대한 컨테이너와 경찰 병력에 가로막혔다. 어떡합니까? 농민들 절박한 걸 알리긴 알려야 되고 방법은 없고, 그래서 뭐 바다라도 들어가자. 죽게 하겠냐. 그래서 전날 가서 이렇게 손을 담궈 봤더니 할만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추웠습니다. 사람들이 뭐 달달 떨고 1시간 정도 떨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서 1년에 하루뿐인 겨울 대동해가 열리는 날. 마을 주민이 다 모여도 예전처럼 북적거리지 않는다. 40여 집이 남은 마을에서 40살 최재간 씨는 가장 어린 나이다. 가뜩이나 우루과이 라운드다, WTO다에서 대부분의 품목이 개방된 후였다. 농사를 지어도 빚만 늘자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버렸다. 농민 수는 지난 20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정부만 믿다 힘없이 늙어가는 농촌.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여건만 된다면 이 농업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직업인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밥을 못 먹고 사니까.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자동차 공장. 김용철 씨는 이곳에서 트럭 조립하는 일을 한다. (20년) 전 20살 시절 그도 거리에 있었다. 전문대 재학 중 입대한 군에서 그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정경으로 차출됐다. 그때는 화염병하고 돌하고 막 날라오는 때니까 화염병은 저녁엔 잘 보여요.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돌은 막아야 돼요. 근데 제 부대가 제일 앞에서도 쫄병이니까 제일 뒤에 있는 거야. 돌이 안 날라와요. 저한테는 돌이 안 날라오더라고. 어쩌다 하나씩 날라오고. 그래도 무섭더라고 처음에는. 퇴근을 한 용철 씨가 발길을 서두른다. 용철 씨의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던 이는 회사 동료이자 고등학교 동창 김대원 씨. 김대원 씨는 20년 전 지갑 공장에서 일하던 중 당시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대통령 당선 사례용 지갑을 주문받아 바빴다는 것이다. 동장들한테까지 하나씩 개별로 제가 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다 나눠줘야 된다는 쪽으로. 노태우 때 당시 대통령이 그렇죠. 제가 87년도에 만들었으니까 그때 내가 뭘 했나를 따져보니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았나 이거. 김대원 씨는 지난 가을 노조 활동 문제로 회사로부터 해고됐다. 저는 뭐 잡아먹으려고 그랬죠. 회사에서 뭘 잘못했길래 이런 걸 받았냐고. 뭐 심지어는 어머니는 가서 빌어라. 다시 다녀갈까 하면서 그런 말까지 좀 하고 했는데. 복직 투쟁 2년째. 부끄럽진 않지만 면목 없는 가장이 돼버렸다. 가장 미안한 건 딸아이였다. 신상기록 쓰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는 뭐라고 쓰냐고. 참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굉장히 미안해. 얘네 같으면 그냥 편하게 회사원 써.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거 아이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해고라는 관해서. 그래? 제가 써줬죠. 그냥 뭐라고 쓰셨어요? 비정규직 해보자 썼죠. 그때 나서 이 중에도 비정규직이 많아요 지금. 또 누구 계신가요? 이 친구도 같은 지역에. 근데 이 친구는 이 친구 주변에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동창들 앨범 보면서 이 친구는 뭐하나 이 친구는 뭐하나 딱 보니까. 학교 졸업하면은 무조건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내 권리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안 알려줬던 거지. 30년 동안 다니면서 살아가면서 저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나가갖고 쫓겨나가갖고도 몰랐고 다시 또 그 자리에 와서 일할 때도 몰랐다는 거죠, 제가. 두 사람은 IMF 때도 해고를 당했었다. 비정규직이란 이름도 생소하던 시절 그들은 공장문을 나서면서도 영문을 몰랐다. 그리고 10년 용철 씨는 여전히 매년 계약서를 새로 쓰고 같은 일을 하고서도 다른 돈을 받는다. 언제든 국가 경제 위기가 온다면 또 해고 1순위가 될지 모른다. 나이 40. 아이가 자랄수록 해고에 대한 불안도 커진다. 이름도 생소하던 비정규직은 이제 정규직보다 더 흔한 이름이 됐다. 나보다도 더 힘들게 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 애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하는데 막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막 느꼈을 때는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이거 더 심하지 않은 그냥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진짜 국민들이. 아이 뭐 일하는 사람들이 특히 뭐 같이 현장에서 일하고 같이 온 사람들이 더더욱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냐. 아이들만큼은 아버지처럼 살게 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한겨울에 거리로 나섰다. 20년 전 뜨거웠던 여름을 잊어가던 두 사람. 20년이 지난 한겨울에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서 있다. 20살 시절 구경만 하거나 진압해야 했던 깃발과 투쟁가에도 익숙해졌다. (20년) 전 그때처럼 지역도 세대도 직업도 다른 이들이 한 곳에 모였다. 민주화의 구호가 사라진 거리에 생존을 요구하는 구호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건 하나 있어요. 20년 전에 정령들은 학생들하고 막 싸웠고 그 나이 또래 학생하고, 지금의 그 경찰 전경들은 보니까 이 노동자들하고 대치하는 싸우는 게 제일 많아요.
그게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라는 거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보통 사람의 시대로 우리 새로 출발합시다. 진실로 땀 흘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국민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할 수 있죠. 밝은 미래, 희망찬 내일, 행복한 가정, 안정된 사회. 꼭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제가 관심 가진 최대 선언 중에 하나는 서민생활 문제입니다. 노무현의 눈물 한 방울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우리 농촌의 농민들을 받들어 모시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저희 세대가 원하는 대통령을 한 번쯤 진짜 그 우리 손으로 만든 직선제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뽑고 싶다라는 생각들로 투표에 항상 참여를 하고 했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찍어줘야지. 그럼 앉아서 있으면 뭐해요? 가서 찍어드려야지. 기억나는 게 지금 4번째가 5번째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현 임기까지만 현 지도부까지 오면은 5번째구나. 투표는 빼놓지 않고 참가하셨어요. 네, 꼬박꼬박 무슨 미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그게 혼자 아이셋을 키우는 김지연 씨는 87년 당시 여상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김포 국제공항이요. 거기에서 스낵 일이 있잖아요. 거기서 몇 년 다니고요. 지금 그녀는 집집마다 전단지를 붙이는 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하나는 중국집 거고요. 하나는 피자집 거요. 각각 500장씩 하루 1000장을 붙이면 한 달 수입이 6, 70만 원. 저축이요. 저축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단칸방 월세와 세금을 내고 나면 빠듯한 살림. 남편이 집을 나가고 오랫동안 혼자 새 아이를 건사하다 보니 엄마로서 미안한 일도 많았다는 지연 씨. 이분이 전단지를 매일마다 이렇게 딱 맞춰놨었어요. 맞춰놨는데 깜빡 잊고 안 맞춰놨을 때요. 그때 이거 한 5일 정도 이렇게 쫙 쉬어버릴 때요. 그때는 이거 진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제 손주 차비 못 줘갖고 학교도 못 보낼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다른 일을 구해볼까도 싶었지만 막내가 아직 어려 그럴 수도 없다. 지금 돈 얼마 안 받고 네? 지금요? 지금 한 5만 원 정도요. 요즘엔 고등학교 2학년인 큰딸도 돈을 번다. 13살 때부터 엄마 일을 도왔던 딸. 요즘엔 자신 몫이 따로 있어 하루에 300장을 붙이고 10,000원을 받는다. 한참 이렇게 막 투정도 많이 부리고 막 그럴 텐데. 근데요, 제가 투정을 부릴 수가 없어요. 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엄마도 계시니까 그런 거 부리면 좀 그렇죠. 막 그렇게 혼자 열심히 하시는 엄마 보면 좀 어때요? 이제 마음은? 예,
조금 억울한 것도 있고요. 좀 엄마가 힘드시니까 속상한 것도 많아요. 뭐가 억울합니까? 네? 다른 집은 이렇게 아빠랑 이렇게 같이 돈을 버셔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저는 엄마랑 같이 엄마 혼자 버시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내가 이거 뭐하러 애를 갖다 셋을 갖다 다 책임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억울한 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그래요 요새. 그래서 좀 많이 힘든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랬다가도 그 생각하다가도 또 애들이 막 이렇게 노는 거 모습 보고 막 웃는 거 보면은 또 그런 생각을 또 왜 했을까. 쟤네들이 없으면 내가 또 어떻게 또 혼자서 어떻게 살아나가나 또 그런 느낌도 들고 많이 그래요. 그런데 요즘 지연 씨에겐 고민 하나가 더 늘었다. 현주양 꿈은 뭡니까? 네, 유치원 선생님. 아기들 보면은요 이쁘고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고 그러니까요 아기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더 열심히 이렇게 더 이렇게 공부하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아교육과 가고 싶어요. 자기 딴에는 뭐 알바를 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그걸로 한다고 하는데 알바를 솔직히 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자기가 해봤자. 그래서는 그럼 한번 다시 애랑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뭐라 그러시게요? 옛날에는 사실 그 개체해서 정도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애기들 제대로 하고 나는 뻔했을까 좀 그런 두려움. 이렇게 계속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진짜 이렇게 물론 사회는 계급이 있지만 그 계급의 격차가 인간성을 서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벌어져 있을 때는 참 좀 걱정되고. 외형적인 민주주의는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된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라는 게 이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의 독재는 불가능할 거고 내용상의 민주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차워야 되는 한 번 더 넘어서야 되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들의 경쟁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지지세를 다졌습니다. 지역 민심을 잡 대한민국의 희망은 바로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실물 경제,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하는 세력은 민심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일어서는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야지요. 국민이 희망하는 정치, 새로운 정치를 농민들 같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뭐 부자로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관공서의 계약직 노동자소를 체험 좀 해봤으면 다 좋겠어요. 일주일이라도 해봐서 급여 받아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저희만이 아니더라도 아이들만 사는 애들도 많고 또 독거노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주로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1987년 6월의 정신은 이 단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형식적인 의미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된 무언가를 바로잡고 싶어하는 이들이 선거의 주인이 되는 참여 민주주의였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는 정치인이나 아니면 정치에 관심 있는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또 승패를 점치며 스릴 넘치게 지켜보는 운동 경기도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2007년 다시 한번 우리 시대를 돌아볼 기회가 왔습니다. 이 대권을 꿈꾸는 이들이라면 바로 오늘 보신 이 40살의 고민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왜 누군가의 삶은 바뀌지 않는지 혹은 더 나빠져만 가는지 대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